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변두리 작은 마을에 화송이라는 한량이 살았습니다. 그는 낮에 자고 밤에 나와 기생집과 투전판을 기웃거리는 한량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피가 마려워 길가 말라버린 시궁창에 대고 오줌을 누웠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궁창 옆에 웬 여인이 쓰러져 있던 것이지요. 아니 저것은 뭐요? 사람이요 귀신이요? 화송은 소변을 다 보고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여인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예서 못하는 것이요. 여인이 말이 없자 화송은 여인을 부축해 시궁창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술이 확 깼지요. 그녀의 미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양귀비도 저리 가라 할 정도였지요. 오, 이거 웬 횡재냐? 여봐라 삼보가 얼른 이 처녀를 들쳐업고 냉큼 따라오너라. 아이고 도련님, 이 처자가 네 집 여식인지 알고 데려간단 말이오. 야 이놈아, 그것까지 내가 알 필요 있느냐? 공짜로 주었으면 주운 자가 임자지. 잔말 말고 어서 업고 오거라. 머슴 삼복이는 도련님의 명인이 어쩔 수 없이 술 취한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도련님이 말했지요. 야 삼보가 그 처자 깨끗이 씻겨서 얼른 내 방으로 데려오거라. 지금은 너무 더럽다. 아이고 도련님, 그러다 뭔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말이 많다. 씻긴다는데 뭐가 문제냐? 도련님은 방으로 들어가고 삼복이는 처녀를 업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우물가에 내려놓고 물 떠서 여인을 깨끗이 씻겼지요. 그런데 씻기다 보니 여인의 미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이고 이리 아름다운 여인이 어째 술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단 말인가? 보아하니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아씨 같은데 이러다 도련님한테 큰일 나는 것 아니오. 삼복이는 도련님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허나 상전의 명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삼복이는 처녀를 깨끗이 씻겨 도련님 이부자리에 그녀를 눕혀주었습니다. 됐다. 이제 너는 나가보거라. 아고 도련님,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심이 어떨지요. 아니 이놈이 자꾸 왜 그러는 것이냐? 이 처녀는 이제 내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너는 그만 궁상 떨고 어서 가서 잠이나 자거라. 삼복이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습니다. 삼복이가 나가자 도련님은 처녀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꼬리는 귀에 걸려 껄껄 웃었지요. 이거 천하절세기로다. 이런 횡재를 다 하다니 그래도 내가 전생은 잘 살았나 보다. 이쁘나 너는 내가 주었으니 너는 이제 내 것이다. 화송은 갓을 벗고 저고리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에 누웠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갑자기 짝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송은 자다 말고 뺨이 아파 벌떡 일어났지요. 아니 이게 뭔 짓이냐? 내 놈이 지금 나를 겁탈한 것이냐. 자다 말고 처녀에게 싸다구를 맞은 화송은 얼굴이 얼얼했습니다. 아니 인연이 미쳤나? 어딜 감히 주인의 뺨을 때리는 것이야? 아니 주인이라니 누가 누구의 주인이라는 말이냐. 너는 내가 주워왔으니 이제 너의 주인은 바로 나니라. 아니 이자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야. 그건 그렇고 어젯밤 내 옷을 반이나 벗겨놓고 도대체 뭔 짓을 한 것이야. 어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내가 주워왔는데 내 맘대로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아니 이자가 경을 치기 전에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아니 주인이 하인한테 미주알 고주알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더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내게 사과하거라. 말이 통하지 않자 처녀는 무척 답답했습니다. 만에 하나 임신이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었지요. 그녀는 한량 화송이 어젯밤 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내 책임을 묻지는 않을 테니 바른 대로만 말해주시오. 했소 안 했소. 흙내게 존댓말을 쓰는 것을 보니 이제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냐? 헛소리 그만하고 어서 내가 묻는 말에나 답해주시오. 싫다. 다만 나는 즐거웠던 기억뿐이다. 알쏭달쏭한 말에 처녀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도무지 분간이 되질 않았지요. 그러니까 그게 했다는 것이요, 안 했다는 것이요. 말해주기 싫다 하지 않았느냐?
어째 싫다는데 자꾸 묻는 것이야. 능구렁이 같은 화송 때문에 처녀는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그럼 말해줄 때까지는 한 발짝도 꿈쩍하지 않겠소. 뭐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너는 내 집 문 밖을 나설 수도 없느니라. 만에 하나 내가 도망치면 너는 내게 손해를 끼쳤으니 관아에 고발할 것이다. 처녀는 억지 부리는 화송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다 허무맹랑하고 이치에 맞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잠시 후 화송이 출타한 틈을 타 처녀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화송이 팔짱을 낀 채 마당에 서 있었지요. 어디를 그리 급히 나가시려고 그러시나 우리 공주님. 그 말에 처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지금 뭐라 했소? 내가 공주라 했소. 자네의 미모가 하도 고우니 혹시나 왕궁에서 빠져나온 공주가 아닌가 해서 한 말이지. 그런데 그 말에 왜 이렇게 놀라는 것이냐? 정말 공주라도 되는 것이냐? 무슨 소리여? 내 당황한 것이 아니라 황당해서 그랬소. 당장 저리 비키시오. 어딜 가려고? 너는 이제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느니라. 아니 나를 감금하는 것이요. 감금이 아니라 지키는 거다. 이제 너의 주인은 나라 하지 않았느냐? 아니 내가 무슨 물건이요? 자꾸만 주었다 하게. 나를 구한 건 고마우나 헛된 생각은 버리시오. 아,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이미 그 물건은 주인이 없는 상태. 누군가 그 물건을 줍는 순간 그 물건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생기는 거지. 어디서 개똥 같은 논리를 펴시오. 화송의 말이 너무 황당한 처녀는 그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저리 비키시오. 나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요. 옥화는 그대로 문을 나서려 했지만 화송이 발을 뻗어 문턱을 막았지요. 그러자 그녀는 짜증이 머리끝까지나 얼굴을 붉히며 물었지요.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것이오?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글쎄 무엇을 원할지는 내 천천히 생각해보마. 허나 지금은 이리 고운 여인을 보내긴 싫구나. 아니 시정잡배처럼 언제까지 말장난만 할 것이오? 허 나보고 시정잡배라니. 나는 양반이자 한량이지 시정잡배는 아니다. 결국 그녀는 화송 때문에 방문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의 방 안에 다시 갇혔습니다. 배고프니 얼른 밥이나 주시오. 처녀는 점심때가 되니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었지요. 배고프면 부엌에 가서 챙겨 먹거라. 아니 그런데 왜 자꾸 내게 반말을 하는 것이오? 아니 그럼 주인이 하인에게 존댓말을 한단 말이냐. 또 그 소리, 내가 언제부터 당신 하인이란 말이오? 허참, 내가 앵무새냐? 같은 말 반복하게. 나를 따라오거라. 부엌에 밥이 차려져 있다. 화송은 옥화를 데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국밥 한 상이 잘 차려져 있었지요. 아니 언제 이렇게 차려놓은 것이오? 우리 공주님 잡수시라고 내가 신경 좀 썼지. 아니 왜 자꾸 내게 공주라 하는 것이오? 내가 정말 공주이길 바라는 것이오. 그리 되면 나야 좋지. 내가 주운 여인이 공주면 완전 대박이 아니냐. 처녀는 짜증났지만 배가 고파더는 참지 못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그 맛이 생각보다 깊고 구수했지요. 그런데 국밥이 예상보다 훨씬 괜찮소. 내가 한량이라 해도 음식 솜씨 하나는 괜찮지. 아니 그럼 여종도 없이 직접 음식을 한단 말이오? 내 음식 솜씨가 웬만한 여종들보다 나은데 못하러 여종을 둔단 말이냐. 당신의 말은 모두 거짓말 같소. 돈이 없어서 여종을 못 두는 것은 아니오? 사람을 뭘로 보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정말이지 당신은 황당한 사람이오. 두 사람은 찌그락찌그락 하면서도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는 않았지만 한량의 엉뚱함이 왠지 마음의 부담은 덜어주었지요. 밥을 다 먹고 두 사람은 다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녀는 방으로 들어가고 화송은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면서 중얼거렸지요. 얼굴은 공주요 말투는 아시라. 그런데 거지처럼 길바닥에 누워있는 처녀라. 화송이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처녀가 문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지요. 잠시 할 말이 있소. 할 말이라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이 집에 오래 있을 생각은 없소. 다만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니 당분간 머물다 가겠소. 그러니 함부로 내게 따지거나 캐묻지 마시오. 오호라 이제 순명령조로구나. 마치 나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대하는구나. 그런데 보아하니 어딘가에서 군림했던 듯한 말투로구나. 혹시 너 공주냐? 공주? 내가 공주였으면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 아니겠소? 내 이름 옥화여 구스로 꽃파. 옥화. 그 이름 참 오묘하구만. 그럼 나는 옥화를 꺾어버린 첫 번째 사내겠구나. 말이 점점 추해지는구려. 그런데 정말 어젯밤 내게 그 짓을 한 것이요. 아, 말하기 싫다 하지 않았느냐? 나를 또 앵무새 취급하는 것이냐? 처녀 옥화는 궁금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자가 정말로 했다면 그건 보통 큰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가 능청만 부리고 말해주지 않으니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뒤꿈치 비단신 자국은 여느 여인들이 신는 자국의 위치와 다르더구나. 발뒤꿈치 비단신 자국의 위치로 보아 궁궐내 중전이나 공주들이나 신는 비단신의 위치다. 아니 어찌 감히 내 발뒤꿈치를 본 것이요? 아, 정신없이 술 취해 자고 있는 너를 이불 속에서 못 볼 게 뭐가 있겠느냐. 아이고 이런 망측한 자를 다 보았나. 내 놈의 목숨은 두 개더냐. 야 이놈아 달린 눈이라고 가리지 않고 다 보면 되겠느냐. 결국 꼭지가 돌아버린 처녀 옥화도 이제는 그에게 반말로 퍼부어댔지요. 이제 본색이 나오는구만. 그래 어서 더 해보거라. 그동안 본색을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끄댕이만 안 잡았지 벌써 둘 중 하나는 죽고도 남을 판이었지요. 그날 저녁 모두가 잠들자 옥화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은 구름이 초승달을 가렸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요. 그녀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우물가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 막 목욕을 하려던 참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녀는 목욕하다 말고 얼른 옷으로 앞을 가렸습니다. 누구요? 몇 번을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옥화는 다시 옷을 내려놓고 목욕을 시작했지요. 아니 그런데 그 순간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또벅또벅 걸어왔습니다. 누구냐? 나다. 이 밤에 무엇하는 것이냐? 보면 모로. 어찌 그리 예의가 없소. 어서 저리 가시오. 오, 그러니까 이 밤에 목욕을 하던 중이냐? 이제 드디어 내가 주인에게 봉사하려 작정한 것이구나. 오냐 그래 알았다. 어서 깨끗이 씻고 내게 오너라. 옥화는 속으로 열불이 났지만 꾹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송이 방으로 돌아가고 옥화는 그제서야 하던 목욕을 마저 했지요. 물은 좀 차가웠지만 무척 개운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날마다 목욕하던 습관이 있었지요. 휴게운에서 좋구나. 목욕을 마친 옥화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화송이 말했지요. 오, 깨끗이 씻었느냐? 어서 이리 오거라. 자꾸 놀릴 것이요. 그러다 다치면 아프지 않소? 세게 나오는구나. 그래봐야 소용없다. 너는 이제 곧 스스로 내게 올 것이니. 내 죽어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을 없을 것이요. 그러니 꿈이나 깨시구려. 말은 청산유수로구나. 지금 한 말을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옥화는 화송의 말을 뒤로하고 운목에 자리를 깔고 몸을 눕혔습니다. 이 선 넘어오지 마시오. 옥화는 화송과 자신의 이부자리 사이에 벽에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는데 개운하게 목욕을 하고 나니 기분도 좋았지요. 그날 밤 그녀는 기분 좋게 잠이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포근한 이부자리에서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서슬퍼런 칼바람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꿈을 꿨지요. 안 돼. 그녀는 악몽에 시달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화송이 놀라 일어나 그녀를 깨웠지요. 이보거라. 무슨 일이냐? 화송이 호롱불을 켜고 그녀를 흔들어 깨우자 옥화는 잠에서 깨어났지요. 악몽을 꾼 것이냐? 그런 것 같소.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리도 비명을 지른 것이야? 아니요. 그저 악몽일 뿐이요. 옥화는 꿈속의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겪었던 충격적인 장면들이 떠올랐지요.
그 바람에 그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화송이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식은땀을 닦아 주었지요.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길래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냐? 화송은 그녀의 땀을 닦아주고 벌벌 떨고 있는 그녀를 가슴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화송의 품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그 순간 화송은 옥화의 팔목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안정을 찾자 화송이 물어보았지요. 자네 손목에 찬 장신구를 잠시 내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오. 그냥 오래된 물건일 뿐이오. 옥화는 팔찌를 빼서 화송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송은 팔찌를 유심히 살피고 말없이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었지요. 다음 날 화송은 옥화를 데리고 뒷산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꽃들이 만발의 나비도 날아다녔지요. 어머 나비다. 그녀는 꽃잎 위에 앉아있는 나비를 보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화송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들판은 내 생애 처음이요. 그녀는 들판 이곳저곳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악몽을 잊은 듯 그녀의 표정은 밝았지요. 화송은 그런 그녀를 보며 연민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와 다르게 마음은 무척 여린 여인이었지요. 그리고 그녀가 공주임을 화송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궁창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그녀가 궁을 탈출한 공주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지요. 그녀는 반정 세력들에게 잡히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화송은 공주를 집으로 데려와 그녀를 보호해 준 것이지요. 그리고 화송은 옥화공주를 하인 대하듯 하대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공주임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궁궐 내에서 피비린내 나는 장면을 목격한 공주는 밤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화송은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공주를 불쌍히 여긴 화송은 그녀에게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쪽에서는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공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즐거워하는 그녀를 보며 화송은 그녀를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화송 이것 좀 보시오. 행운을 가져온다는 내 입자리 풀잎이요. 옥화가 달려와 화송에게 말했습니다. 오, 내게 행운이 오려나 보다. 이것은 좋은 징조로구나. 해질녘까지 실컷 놀은 옥화와 화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옥화는 악몽을 꾸지 않았고 편안한 얼굴로 깊이 잠들었지요. 화송은 잠들어 있는 그녀를 보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팔에 찬 팔찌를 다시 한번 보았지요. 그 팔찌는 폐위된 선왕이 공주에게 하사한 것으로 그녀는 선왕의 하나뿐인 유일한 공주였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밀린 선왕은 동생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궁 안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었지요. 궁궐 내 일이라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군. 화송은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폐위된 선왕에게 다시 왕권을 찾아줘야만 했지요. 그것만이 공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운명을 건 싸움을 시작할 때군. 그는 벽장 뒤 숨겨진 공간에서 검과 검은 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검은 복면을 하고 깊은 밤 조용히 판서댁 뒷담을 넘었지요. 호조판서 서재에 몰래 침입한 화송은 숨겨진 비밀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비밀의 방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지요. 뒤가 구린 자들은 항상 숨길게 많은 법이지. 복면 화송은 그곳에서 증거가 되는 문서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조정에서 반정에 가담한 자들의 명단과 그들에 대한 정보가 모두 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연판장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의 손도장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이러니 임금 혼자 어찌 버틸 수가 있었겠나. 그리고 그곳에는 밀무역과 국보를 외국에 팔아넘긴 자료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많이도 해먹었군. 도적놈들이 조정의 실세라니 쯧쯧. 썩은 자들을 모두 솎아내야 조정이 바로 쏘고 백성들도 편히 살 것이야. 반정과 비리문서를 모두 챙긴 화송은 조용히 담장을 넘어 판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보초병들이 있긴 했으나 그들은 졸거나 서로 잡담들만 나누며 화송의 침투를 감도 못 잡고 있었지요. 화송은 왕실의 비밀 결사대 출신이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비밀 결사대를 조정대신들이 임금을 압박해 조직을 해체시켰지요. 그 바람에 왕실 비밀 결사대는 해체되었고 머지않아 임금은 반정 세력들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그러자 화송은 한양에 남아 몇몇의 대원들과 반정을 이끈 조정대신들을 조사해 왔지요. 한편 다음날 아침 잠에서 눈을 뜬 옥화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마루 위에 쪽지만 하나 있고 화송은 보이질 않았지요. 옥화는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당분간 내가 없다고 울지는 말거라. 나 없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라. 쪽지를 본 옥화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엉뚱한 자가 또 어디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옥화는 맨날 옆에서 떠들어대던 화송이 없으니 뭔가 좀 허전했습니다. 그가 옆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그가 없는 지금은 왠지 불안하기도 했지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몸성이나 돌아오시오. 옥화는 화송이 없는 집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머슴 삼복이 옥화를 찾아와 말했지요. 아씨, 도련님께서 아쉽게 씨암탉 한 마리 잡아주라 해서 백숙을 만들어 왔구만요. 옥화는 머슴 삼복이 만들어 온 백숙을 보며 가슴이 심쿵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로 도련님이 내게 백숙을 해주라 한 것이야? 도련님이 자신이 말했다고 하지는 말랬는데 이놈은 거짓말을 못하는구만요. 인삼도 제일 큰 놈으로 직접 가져오셔서는 정성껏 백숙을 만들어 드리라 했습니다요. 옥화는 엉뚱한 말만 짓거리던 화송에게 이런 자상함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지요. 그녀는 백숙을 먹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참으로 만나구나. 내 도련님도 음식 솜씨가 좋던데 내 솜씨도 일품이구나. 어째 이 집은 사내들 음식 솜씨가 이리도 좋은 것이냐? 지는 원래 음식을 전혀 못했습니다요. 이게 다 도련님한테 배운 솜씨지요. 여정이 왔다가도 도련님 음식 맛을 보고 자존심 상해 그만둘 정도였구만요. 삼복의 말을 듣자 옥화는 화송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돈이 없어 여종을 못 둔 게 아니었지요. 자신의 음식 솜씨보다 못하니 여종을 두지 않은 게 맞았습니다. 그에게서 거짓말처럼 들린 게 모두 사실이었지요. 그럼 도련님은 무엇으로 돈을 번단 말이냐? 보아하니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지도 도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지라. 그런데 도련님은 돈을 어디서 나는지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을 펑펑 쓰시는구만요. 아니 어려운 사람을 돕다니 어디 한번 자세히 말해보거라. 지가 직접 눈으로 본 것만 해도 수십 번은 되는구만요. 헌데 지도 모르게 남을 돕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요. 그래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단 말이냐? 가령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아 왈패들에게 시달리면 도련님은 그 돈을 대신 갚아줍니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왈패들은 죄다 다리가 부러져 목발을 짚고 다니는구만요. 그럼 그 왈패들을 도련님이 혼내줬다는 것이냐? 10중 8구 그렇습니다요. 그렇다면 도련님이 무공도 한단 말이 아니냐? 도련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뒤뜰에서 무공을 연마합니다요. 우리 도련님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게 확실하구만요. 옥화는 삼복에게서 화송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무척 신비롭고 신기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보았던 모습하고는 완전 딴판이었지요. 옥화는 삼복에게서 그의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삼복의 말대로라면 그는 정말 멋진 사내였지요. 그래 그럼 그것 말고 도련님은 혼인은 안 했더냐? 도련님은 혼인한 적이 없고 그냥 쭉 혼자 사셨구만요. 누구를 좋아했던 적도 없었느냐? 도련님이 좋아한 적은 없고 처녀들이 좋아서 도련님을 쫓아다닌 적은 여러 번 있었구만요. 그럼 그 중에 맘에 드는 처녀가 없었다더냐? 그야 지는 모르지요. 그래도 사내라면 손 내미는 여인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는 지금까지 도련님께서 여인을 따로 만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요. 가끔 기생집에는 가시나 잠은 꼭 집에 와서 주무시는구만요. 혹시 뭐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냐? 가령 고자라든지? 그것은 지도 모르지요. 도련님이 무슨 연유로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지. 그러느냐? 그래 알았다. 오늘 내 덕분에 맛있는 닭백숙을 먹었구나.
삼복이 가고 옥화는 화송 생각에 깊이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엉뚱하고 한량 같은 자였지만 속으로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지요. 이제 그녀에게 화송은 엉뚱한 사람이 아닌 멋진 사내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가슴이 뛰는 걸까? 한편 화송은 산속 별채에서 김 장군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증거들은 확보했는가? 그렇네. 한번 보시게. 화송은 증거 자료들을 모두 김 장군 앞에 내보였습니다. 그 속에는 호판대감뿐만 아니라 삼정승집에서 찾아낸 비리 문서들도 있었지요. 조정에는 온통 도적놈들 뿐이군. 이렇게나 많이들 해먹고 있었단 말인가? 자, 이제 명분은 충분하네. 이 정도면 민심은 들끓고 대의는 살아날 것이야. 허면 다음 수는 폐위된 선왕을 먼저 구해내야지. 그분이 살아계셔야만 조정의 정통성이 생기네. 선왕께서는 지금 궁 서쪽 별전 5호전에 유폐되어 계시네. 그럼 이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나. 이 일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니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네. 화송과 김 장군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 장군은 화송과 둘도 없는 친구였지요. 그들은 도적놈들에게서 나라를 되찾고 혼탁해진 조정을 바로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드디어 칼을 뽑았지요. 화송과 비밀결사대 여러 명은 검은 복장을 하고 비밀 통로를 통해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 장군은 수백의 병사들을 위장시켜 한양 곳곳에 미리 배치를 해두었지요. 그들은 궁 안에서 비밀결사대가 임금을 구출했다는 불화살을 쏘아 올리면 반정 세력을 동시에 일망타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성문을 열어 성 밖에 대기하고 있는 수천의 병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임무였지요. 그렇게 철저히 계획을 세운 그들은 오늘 밤이 거사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구름이 달빛을 가리고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발소리도 나지 않는 검은 그림자들이 어딘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담장을 넘고 지붕 위를 다람쥐처럼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선왕을 감금한 옥호전 앞을 여러 명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은 침이 날아와 옥호전을 지키는 병사들의 목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동시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지요. 그러자 비밀결사대는 옥호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폐위된 선왕이 초췌한 얼굴로 작은 등불 아래서 글을 쓰고 있었지요. 전하, 저희는 결사대이옵니다. 복면의 그림자들이 들이닥치자 선왕은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자네들이 어떻게? 오늘 밤 반정 세력을 모두 한꺼번에 칠 것이옵니다. 이 밤 동뜨기 전에 반정 세력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주상전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옵니다. 그래, 너희들이 노고가 많다. 그런데 내 딸 옥화의 신변이 안전한지 염려가 되는구나. 공주님은 제 집에 안전하게 계십니다, 전하. 오, 그러느냐. 참으로 다행이다. 자, 이제 주상전하를 구출했다는 불화살을 쏘아주시게. 알았네. 결사대는 불화살을 쏘아 올렸고 불화살은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자 잠복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성문이 열리고 수천의 병사들이 횃불을 밝히고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침투한 김 장군은 병사들을 이끌고 조정의 반정 세력을 일시에 일망타진을 시작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동쪽 하늘에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궁궐의 마당에는 반정을 일으킨 조정 대신들과 일당들이 모두 잡혀와 무릎 꿇고 있었지요. 아침 해가 궁궐을 비추자 그들의 추악한 모습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조정을 장악하고 왕권까지 빼앗은 파렴치한 세력을 모두 처형할 것을 명하노라. 다시 임금으로 복귀한 선왕은 반정 세력을 모두 처결할 것을 명했습니다. 명 받들겠나이다, 전하. 김 장군은 반정 세력을 모두 끌고 가 처형하고 화송은 임금을 도와 국내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내금위장이 되어 임금을 가까이서 지키게 되었지요. 김 장군은 훗날 병조판서가 되어 조선의 병권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반정을 바로잡고 궁궐이 안정되자 화송은 임금의 허락을 받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옥화가 달려나와 그를 반겼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몇 달 만에야 돌아오는 것이요? 어디 다친 곳은 없소? 화송은 옥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공주마마 그간 결례가 많았사옵니다. 화송이 무릎 꿇고 공주마마라 부르니 옥화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공주라니? 이제 반정 세력은 모두 제거되고 선왕께서는 다시 임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공주마마. 그 말에 옥화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지요. 아니 그 말이 정말이요? 정말 아바마마께서 살아계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공주마마. 이제 저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옥화는 믿겨지지 않았지만 화송을 따라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반정 세력은 모두 뿌리가 뽑혀 있었지요. 이제 궁은 한없이 평화로웠고 아버지 임금은 옥화를 반겨주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공주야. 정말 무탈한 것이옵니까 아바마마? 그렇단다. 이게 다 여기 있는 화송과 김장군 덕분이란다. 옥화는 깜짝 놀라 화송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화송이? 임금은 화송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이었군요. 그는 예사 사람이 아니었군요. 옥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화송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당신 덕에 우리가 살아났소. 그리고 몇 달이 흘러 화송과 공주는 국내 후원에서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이요 화송. 그간 잘 계셨는지요 공주마마. 덕분이요. 덕분에 다시 공주로 돌아올 수 있었소.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소. 공주마마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을 했을 뿐이옵니다. 왕실을 지키는 일이 제 역할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소. 내가 공주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된 것이요? 그건 처음 보았을 때부터 알게 되었사옵니다. 아니 어떻게 첫눈에 날 알아본 것이요? 저희 비밀 결사대는 주상전하뿐만이 아니라 전하의 직계 후손들까지 보호를 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공주마마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지요. 아하 그랬었군요. 이제야 궁금한 게 풀렸소. 그런데 내가 공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찌 그리 내게 하대를 한 것이요? 그것은 공주마마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함에서였습니다. 그렇구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려. 옥화공주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용기 내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대를 알고 난 후 사랑에 빠진 것 같소.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온통 그대 생각뿐이라오. 그대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요? 당연히 공주마마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분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임무가 아니라 개인적 생각을 묻는 것이요. 사적으로는 저도 공주마마를 좋아하옵니다 공주마마. 정말이요? 날 좋아하시오? 그렇사옵니다. 옥화공주는 종사관 화송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럼 우리 혼인해요. 당신을 닮은 아이를 꼭 낳고 싶어요. 하지만 아바마마께서 어찌 생각하실지. 그건 걱정 말아요. 벌써 아바마마께 말씀드렸어요. 아바마마께서도 화송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다 하시며 오히려 화송의 생각을 걱정했어요. 이제 두 분 다 제 마음과 같으니 우리 혼인은 문제 없어요. 그리하여 다음에 꽃피는 봄날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부가 되었지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원앙새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공주는 화송을 꼭 닮은 아이를 낳았지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이 낳은 아기가 어쩌면 이렇게 우리 도련님을 꼭 빼다 박았을까요? 잉. 옛말에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정 세력이 거짓 명분으로 임금을 폐위하고 왕권을 찬탈했지만 하늘은 이를 죽음으로 벌하였지요.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나고 그에 따른 인과응보를 받게 된다는 교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하늘 아래 사는 인간은 하늘의 뜻에 따라 순응하며 양심껏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경기도 어느 마을 장터 구석진 곳에 허름한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은 30이 넘은 노총각 태복이었지요.
그는 항상 머리가 부스스하고 손에는 늘 숯검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국밥 맛은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어이, 태복이 여기 국밥 2개만 주더라고. 아니 이 집 국밥이 얼마나 맛있길래 올이나 돌아왔느냔 말이오. 아, 일단 먹어보더라고. 고향의 맛이 따로 없은께. 그러던 장마 비가 연일 쏟아지는 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얇은 옷이 몸에 찰싹 붙을 만큼 흠뻑 젖은 한 처녀가 태복의 국밥집 처마 밑으로 들어왔지요.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얼굴은 평생 한 번도 씻지 않은 것처럼 더러웠습니다. 국밥집에 있던 사람들은 처마 밑에 앉은 거지 처녀를 바라보았지요. 에이, 밥맛 떨어지게 웬 거지람? 아이쿠 냄새야. 비를 맞았어도 냄새가 코를 찌르는구만. 태복이는 아무 말 없이 처녀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엔 고기와 선지가 들어있고 파를 올려 먹음직스러웠지요. 어서 드시오.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졌으니 속을 데워야 곧불에 걸리지 않을 것이요. 거지 처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태복이만 잠시 바라보고 이내 곧 숟가락을 들었지요.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국밥을 다 먹고 태복이 있는 부엌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빗속으로 걸어갔지요. 아이고, 머리까지 이상해 보이는구만. 아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어서 거지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태복이는 어째 저런 거지들한테는 돈을 안 받는담? 아 거지가 돈이 없으니 못 받는 것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주인장 인심이 참으로 후하군. 그날도 태복은 말없이 늦은 밤까지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설거지하고 다음날 장사할 식재료를 다듬었지요. 오늘도 바쁜 하루였군. 그날도 밤늦게까지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따금씩 비가 오는 날이면 그 거지 처녀는 국밥집 처마 밑에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과 꼭 담은 입, 무표정한 표정은 그대로였지요. 태복은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녀 앞에 국밥을 놓아주었습니다. 처녀는 숟가락을 들고 말없이 먹었고 먹고 나면 언제나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떠나갔지요. 그녀는 이제 2, 3일에 한 번씩은 태복의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복은 말없이 그녀에게 국밥을 주었고 오늘은 삶은 계란까지 하나 더 주었지요. 그러자 그녀는 처음으로 숟가락을 멈추고 태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거 아니니 그냥 드시오. 처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떨구고 남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소매에 감추듯 넣고 자리를 떠났지요. 그날 오후 태복은 낡은 천을 꺼내어 처마 밑에 달았습니다. 그녀가 비를 피할 수 있게 처마 밑에 머무를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그녀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곳에 국밥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그 거지 처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고맙습니다. 태복은 놀라서 뒤 돌아보았지만 처녀는 이미 문 밖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흠말을 할 줄은 아는군. 거지 처녀가 돌아가고 태복은 빈 그릇을 치우려다 깨진 벼루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엔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런 문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통 벼루는 아닌 것 같군. 그런데 저 처녀가 어찌 이런 벼루 조각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는 그녀가 고급스런 벼루 조각을 지니고 있는 이유가 왠지 궁금해졌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장돌뱅이 상인이 찾아오자 태복은 벼루 조각을 보이며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문양의 벼루 본 적이 있어? 이건 일반 벼루가 아니네. 그럼 이게 무엇이요? 사대부 집 교수나 서원에서 공부하던 여인들이 쓰는 벼루지. 이건 꽤 귀한 거야.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을 자네가 어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 손님이 밥 먹고 놓고 간 것인데 벼루에 새겨진 문양이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렇다면 그 자는 틀림없이 고관대작이나 명문 가문과 연관이 있을 것이네. 그 말에 태복은 그녀에 대한 뭔가 의문점만 더 커졌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장터엔 갑작스럽게 광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했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장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거지 처녀가 처마 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지요.
옷자락엔 진흙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한쪽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말에 처녀는 태복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지요. 그러자 태복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왜 그냥 가려는 것이요? 국밥도 먹지 않고. 그 말에 그녀는 다시 태복을 보며 입을 열었지요. 나는 지금 광군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 그대까지 위험해질 것이요. 거짓 처녀의 말에 태복은 흠칫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쫓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태복은 그녀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관군이 들이닥치면 이곳으로 들어가 숨어 있으시오. 그는 유사시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찬장 뒤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본 거짓 처녀가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서야 말문을 열었지요. 제 이름은 연초라 합니다. 연초, 좌찬성 영광석의 막내딸이지요. 태복은 순간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좌찬성이라면 조정의 중신 정승 바로 아래인 인물이었지요. 아니 그런 분의 따님이 어찌하여 이 꼴이 된 것이오? 거지가 된 연초 처녀는 태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아버지는 한밤중에 갑자기 병환으로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독사를 했지요. 설마 집안에서 누군가가? 연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라버니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이어받았고 어머니는 저를 몰래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어머님은 저보고 숨어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그저 오라버니의 소행이란 말이오. 증자는 없지만 심증만은 확실하지요. 그자는 처백에서 낳은 서자로 욕심이 많은 자이옵니다. 그렇다면 도망쳐 나온 이유는 무엇이오? 어머니께서는 그자가 나도 죽일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거짓 처녀 연초의 말에 태복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허면 이 국밥집에는 왜 찾아온 것이오? 처음은 너무 배가 고파 우연히 찾아왔었습니다. 비를 맞고 쓰러져 죽을 것 같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음식을 내주는 당신 덕에 계속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태복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복은 쑥스러워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지요. 나는 그냥 국밥을 주었을 뿐인데 그대에겐 믿음까지 주었나 보구려. 그런데 그때 밖에서는 광군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 국밥집도 수색해보거라. 그러자 태복은 얼른 찬장문을 열었지요. 우선 이곳으로 얼른 들어가 숨으시오. 거짓 처녀 연초는 얼른 창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받으시 한 사람 정도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태복은 찬장을 밀어서 꼭 닫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이곳에 혹시 수상한 처녀 하나 오지 않았느냐? 아무도 오지 않았어. 여봐라, 샅샅이 뒤지거라. 광군들은 부엌과 방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광군이 말했지요. 이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수상한 처녀가 오거든 얼른 관하로 알리거라. 그런데 그녀는 뭔 잘못을 한 것이오? 그자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다. 그러니 절대 숨겨줘서는 아니 된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여인이 부모를 죽인단 말이오? 광군들은 태복의 국밥집을 나와 옆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제서야 태복은 찬장을 밀치고 그녀를 꺼내주었지요. 관군은 갔소.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연초는 찬장 속에서 몸을 움츠린 채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저를 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감사받긴 또 처음이요. 위기를 넘긴 연초는 안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허면 앞으로 어찌하실 생각이요?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순 없지요. 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힐 생각입니다. 혼자 힘으로 가능하겠소? 그런 자들이라면 권세도 클 것이고 이미 뒷배도 단단히 봐주는 자들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만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을 내어줄 수 있겠소? 태복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 이왕 숨긴 증거 그리하시오. 그날 밤 태복은 국밥집 뒤편 창고를 정리해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다 쓴 솥뚜껑을 덮고 삐걱대는 문짝을 고쳐달아 새 은신처를 만든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고 거지 같던 연초는 차츰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태복의 도움으로 목욕도 하고 머리를 감으니 숨겨져 있던 곱디고 온 얼굴이 드러났지요. 허 거지인 줄만 알았는데 요렇게 아씨 같은 얼굴을 보니 미인이 따로 없구려. 원래 저는 사랑받고 자란 아씨였으니까요. 그제서야 연초는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둘은 처음으로 활짝 웃었고 장터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태복은 그녀를 보며 왠지 모를 연민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처한 현실은 너무 안쓰럽고 아름다운 미모는 가슴을 뛰게 했지요. 그럼 푹 주무시오. 내일 낮에 국밥을 가져다 주겠소. 태복은 창고를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지요.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연초 처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지요. 한편 연초 처녀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리 밑이나 남의 집 담장 처마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나를 세곤 했었지요. 한낱 희망조차 없이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던 나날들이었습니다. 헌데 묻지도 않고 자신에게 국밥을 내어주던 태복 덕분에 이제는 잠자리도 생겼지요. 세상엔 참으로 따뜻한 분도 다 있구나. 쫓기는 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주고 잠자리까지 내어주다니. 참으로 의인이 아닌가. 연초도 그날 밤은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연초는 여전히 태복의 국밥집 뒤편 창고에서 숨어 지냈지요. 그녀는 낮에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장사가 끝난 밤이 되면 부엌에서 태복의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저도 국밥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설거지를 마친 연초가 말했습니다. 아니 연초아 씨가 국밥을 만든단 말이오. 내 어릴 적 어머님이 손수 끓여주시던 국밥이 그리워요. 황태 육수에 된장을 살짝 풀고 매운 고추를 살짝 띄우면 그 맛이 일품이었어요. 태복은 잠시 멍하니 서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팔을 걷어 붙이고 국물을 만들고 된장을 풀어 국밥을 만들고 있었지요. 그런 그녀를 보고 있노라니 태복의 감정은 무척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초 처녀가 마치 자신의 부인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지요. 연초아 씨가 만든 국을 내놓으면 오늘 아침 장터 손님들은 복을 받겠구려. 정승댁 귀수의 손맛이니 말이야. 그 말에 연초 처녀는 웃으며 솥을 저었습니다. 그날따라 국밥을 먹은 손님들의 반응은 더욱 좋았지요. 어이 태복이 오늘 국밥은 어째 더 구수하구만. 양반집에서나 먹음직한 맛이야. 이봐 된장 쬐끔 더 넣었지. 이거 완전 옛날 우리 엄의 맛이야 하하. 그 말에 태복은 미소를 지으며 연초를 떠올렸지요. 양반집 아씨에서 지금은 거지가 된 처녀 그리고 그녀가 끓인 국물 맛. 태복은 점점 연초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연초는 국밥집 뒤뜰 장독대에서 둥근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지요. 태복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을 하는 것이요. 연초는 태복이 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돌아가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고 그 자들의 죗값을 받게 해야 해요. 그래야겠지요. 하지만 그러다 또 쫓기고 다치면 어쩔 것이요. 그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 그때도 저를 도와줄 수 있겠소? 태복은 아무 말 없이 연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연초는 조용히 태복에게 물었지요. 아무 연고도 없는 저를 숨겨준 이유가 있었나요? 그 말에 태복은 연초의 두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당신의 눈빛은 참 외로워 보였어. 그리고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저를 믿어준 거예요. 믿음은 국밥처럼 한 숟갈씩 먹다 보면 속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풀리듯 그대가 내게 그러했어. 그 말에 연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태복이 너무너무 고마웠지요. 태복은 울고 있는 연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힘내시오. 내가 당신을 돕겠소. 당신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고
잃었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돕겠소. 그 말에 연초는 태복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태복은 그런 그녀를 꼭 안아주었지요. 태복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연민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녀가 거지로 다가왔지만 그녀는 양반 가문에서 곱게 자라고 교육도 제대로 받은 고귀한 여인이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느끼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사람 태복은 연초에게 정승의 자제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었지요.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자신을 위해 위험까지 무릅쓰는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초도 태복을 좋아하게 되었지요. 서로를 좋아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랑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떠나 한 사람의 개인으로 서로를 사랑했지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를 사랑하게 되었소. 당신의 자격은 차고 넘치어 당신은 베풀지 알고 정의로운 사람이여. 그런 당신을 나도 좋아하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은 안 했지만 부부 이상이 되었지요. 며칠 후 태복은 국밥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레에 가마솥과 된장 항아리를 싣고 이불과 옷가지들을 실었지요. 그는 한양의 털을 잡고 연초를 도와 그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 했습니다. 어이 태복이 어디 가는겨? 한양에 국밥 팔러 가는구만. 아니 장사도 잘 되는데 갑자기 왜 나냥이요? 아, 이제 한양 가서 돈 좀 크게 벌어보려고 그러지. 아따 참말로 태복이가 한양으로 가면 이제 국밥은 어디서 먹는다? 태복이 국밥이 무척 그리울 것이야? 하하, 이제 태복이도 마침내 출세하려나 보군. 거지들에게 밥을 공짜로 퍼주니 이곳에서는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벌지. 국밥집의 단골 손님들은 태복의 한양행을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손맛에 길들여져 있던 그들은 다시는 태복의 국밥을 먹지 못한다는 생각에 무척 안타까워했지요. 태복은 수레를 끌고 연초 처녀는 수레를 밀면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부 행세를 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몇 날 며칠을 걸어 드디어 한양에 들어섰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다 왔군. 당신과 함께 돌아온 한양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그동안 떠도른 것 같아요. 나도 당신을 만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 같소. 이제 한양에서 자리 잡고 당신 아버님의 억울함도 풀고 두 번째 삶을 살아보겠소. 그들은 한양 북쪽 성저심리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뭐요? 국밥 한 그릇에 고기까지 들었다고. 그 말도 안 되네. 요즘 한양엔 고깃값이 금덩이요. 손님들은 고기까지 들어있는 태복의 국밥에 환장했습니다. 거기다 맛까지 있으니 대환영이었지요. 허참 일이 죽어도 남는 것이요? 우리야 좋지만 손해나는 장사가 아닌지 괜히 걱정이 되는구려. 거참 말이 많소. 아 나무니 하는 것 아니겠소. 조용히 하고 어서 먹기나 하시오. 태복의 한양 국밥집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연초에 비결까지 들어간 국밥은 한양 사람들의 입맛을 금세 사로잡았지요. 손님들은 맛있다며 좋아했고 소문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늦은 밤까지 장사를 마친 두 사람은 이제 한 방에서 같이 머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부부였지요. 이리 와보시오. 내가 어깨를 주물러 주리다. 태복은 연초의 어깨를 정성껏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깨가 아팠는데 덕분에 시원합니다. 연초는 힘들었을 자신을 위해 어깨를 주물러주는 태복에게 또 한 번 사랑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힘들었을 텐데 자신부터 챙겨주는 모습에 너무 감복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연초가 잠든 것을 확인한 태복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열었지요. 그곳에는 길다란 검과 검은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 속에서 검은 옷과 검을 꺼내 들었지요. 아직도 검은 녹 쓸지 않았군. 검의 날을 확인한 태복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옆구리에 검을 찼지요. 그리고 그는 검은 복면을 하고 검은 고양이처럼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본디그는 조선 북방에서 수백의 군사를 이끌었던 무관 임태복 장수였습니다. 그는 동료의 배신으로 작전이 누설되었고 20명의 부하들이 눈앞에서 목숨을 잃던 그날을 잊지 못했지요. 내 그날을 어찌 잊을 수가 있으리. 그 후로 그는 칼을 버리고 군을 나와 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가슴에는 배신 때문에 죽은 병사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연초를 위해 다시 검을 잡았지요.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검을 잡지 않으리. 그날 밤 그가 찾아간 곳은 연초의 집안에서 일하던 옛 타인 권복이라는 자의 집이었습니다. 허물어진 담장 사이에서 태복은 조용히 안을 살펴보았지요. 불빛이 없는 작은 방 한켠에서 술에 취한 사내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권복이라는 자가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태복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복면 쓴 사내를 본 권복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려다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자네 누구야? 포졸이야 뭐야? 나는 오늘 밤 자네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할 것이야. 내 놈의 새치 혀에 내 놈의 목숨이 달려있다. 아니 내게 무엇을 물으려는 것이오? 자찬성 죽음에 내가 독을 옮긴 건 사실이냐? 아니 그건 나도 시킨 대로 한 것뿐이오. 위에서 높은 사람이 시키면 우린 그대로 할 수밖에 없소. 목숨이 달린 일이다 보니 권복은 술술 불었지요. 위라면 누굴 말하는 것이냐? 도승지댁 사람과 좌찬성댁 서자요. 내가 본 게 맞다면 그 서자놈이 독약을 직접 탔을 것이오. 지금 한 말을 조만간 다시 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오늘과 같아야 내 목숨이 살 수 있다. 알겠소. 이것이 진실이니 바뀔 일은 없을 것이오. 검은 복면의 태복은 그의 집을 나왔고 그는 다시 그림자처럼 움직여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고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지요. 그리고 부엌과 연결된 문틈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니 연초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태복은 안심이 되었지요. 태복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연초 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연초는 장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헌데 태복의 신발이 젖어 있는 것을 보았지요. 신발이 젖었네. 연초는 태복의 신발을 아궁이 곁에 두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사 준비를 시작했지요.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태복도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두 사람은 열심히 국밥을 팔았지요. 그날 밤도 태복은 일 마치고 연초가 잠든 것을 확인 후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연초 아버지를 죽인 동기부터 정확히 파봐야겠군. 단순히 재산만을 노렸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 태복은 검은 복면을 하고 연초 아버지가 죽기 전 서리로 있었던 노인장을 찾아갔지요. 그자는 문서관리 담당자였고 연초 아버지의 마지막 상소문을 손에 쥔 자였습니다. 태복은 담장을 넘고 조용히 서리의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누구요? 당신이 3년 전 좌찬성의 상소문을 마지막으로 접했던 그 서리인가? 그 말에 노서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었나?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요. 노서리는 복면 쓴 태복의 눈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소? 그분의 여식이 살아있어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그녀도 위험에 빠질 것이요. 아니 그 말이 정말이요? 연초 아가씨가 정말 살아있소. 그렇소. 그녀는 아버지 좌찬성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고 있어. 아가씨가 살아있다니 참으로 다행이요. 그 상소문은 내가 직접 필사를 해놨소. 그럼 그 문서를 내게 주시오. 연초 아가씨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소. 노인은 다시 태복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보통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군. 자네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마치 범의 기운과 같소. 노서리는 항아리 속에서 밀봉된 종이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복에게 조용히 건네주었지요. 이 안에 그분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적폐 명단이 있다네. 이걸 보는 순간 자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야. 그리고 연초 아가씨에게 전해주시게 아버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알겠소. 그리 전해주겠소. 복면의 태복은 꾸러미를 품에 넣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없어졌지요. 다음 날 연초는 태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태복도령님 어젯밤 어디 다녀오셨어요? 자다 깼는데 자리에 없더군요. 아, 잠이 오지 않아 뒷산에 가서 달밤에 운동 좀 했소이다. 아니 밤중에 운동을 하셨다고요? 연초는 뭔가 의문스럽다는 표정으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초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태복은 창고로 들어가 가져온 문서꾸러미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좌찬성의 상소문과 기밀 명단이 적힌 문서가 있었지요. 이건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조정 내 거악을 직접 지목한 문서군. 이것만으로도 적들이 많이 생기고도 남았겠어. 태복은 문서를 깊은 곳에 숨겨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지요. 그날 밤도 일을 마친 태복은 연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면을 하고 대궐에서 가까운 아주 큰 곳에 그로 향했지요. 그곳은 현조정의 실세 중에 실세 병판대감의 집이었습니다. 병조판서 장윤백 그대가 조정의 권력을 잡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제물로 이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동안 저지른 죄를 심판받을 때가 됐음이야. 병판대감은 조정에서 반대하는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해왔습니다. 그의 살생부에는 좌찬성 연초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그리하여 그는 좌찬성의 서자를 꼬드겨 벼슬을 미끼로 아버지를 죽이라 부추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돈과 벼슬의 환장한 서자는 결국 자신의 아버지 좌찬성을 독살한 것이었지요. 검은 복면의 태복은 조용히 담을 넘어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서재 안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찾아 들어갔지요. 그곳에는 군자금 유용과 정적을 제거한 문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판대감을 몰락시키기에 충분한 증거들이었지요. 그는 병판대감의 비밀 창고를 찾아내기 위해 며칠 전부터 매일 밤 침투하여 계속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판대감이 서재에서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계속 감시한 결과 비밀 공간을 알게 되었지요. 똑똑치 못한 자가 욕심만 많은 꼴이군. 복면을 한 태복은 문서를 모두 챙겨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여럿의 보초병들이 그에게 몰려왔지요. 아니 웬 놈이냐? 여봐라 저자를 잡아라. 보초병들이 태복을 향해 달려들자 태복은 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오래간만에 칼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태복의 검 앞에 보초병들은 맥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일당백을 하는 장수 출신에게 조무래기들은 상대조차 되지 않았지요.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에 병판대감이 잠에서 깨어 손에 검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웬 놈이냐? 웬 놈이길래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쇳덩이를 휘두르는 것이야? 순식간에 보초병을 모두 쓰러뜨린 복면태복이 병판대감을 향해 말했지요. 흠내 이 자리에서 내 놈의 목을 딸 수는 있으나 오늘은 그러지 않겠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놈을 죽일 사람은 맞느니라. 아니 날 죽이려는 자가 많다니 어디서 그런 망발을 늘어놓는 것이야? 병판대감은 검을 휘두르며 복면태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태복이 가뿐하게 병판대감의 검을 피하고 그의 목덜미 급소를 손가락으로 눌렀지요. 그 바람에 병판은 힘없이 픽하고 쓰러졌습니다. 내 놈이 죽인 좌찬성의 영혼이 내 놈을 심판할 것이다. 복면태복은 모든 문서를 챙겨 이번에는 궁으로 향했습니다. 금군들의 궁궐 박경계를 피해 태복은 아주 높은 담장도 사뿐히 넘어갔지요. 그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밤에는 사람들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임금의 집무실로 숨어 들어갔지요. 이런 큰 사건을 임금이 아니고선 누구도 해결 못할 것이야. 부패 명단에 있는 조정 대신들만 해도 10여 명이나 되니 이를 그 누가 있어 해결한단 말인가. 복면태복은 임금의 서원 위에 가져온 비밀문서 상자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유히 궁궐을 빠져나왔지요. 모든 증자를 찾아 임금의 책상 위에 올려놓은 태복은 그림자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옷을 갈아입고 연초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녀 곁에 누웠지요.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국밥집 일을 하면서 그녀는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태복은 연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일을 하면서도 살결이 무척 부드러웠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요. 다음 날도 두 사람은 열심히 국밥을 팔았습니다. 연초 아가씨 힘들지 않소? 좀 쉬엄쉬엄 하시구려. 쉴 틈이 어딨소. 아직도 사람들이 줄 서 있구려. 사람들이 없는 부엌에서 마주칠 때면 태복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국밥보다 연초 아가씨가 만든 국밥이 맛있다 보니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지요. 아이고 기다리다 목 빠져 죽겠네. 어서 좀 주더라고. 네 곳 나가요, 나가. 연초 아가씨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런 연초를 보며 태복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흘렀지요. 그녀가 바쁘게 일할 때만큼은 그녀의 가슴 아픈 기억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벽보에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것은 좌찬성의 핏줄을 찾는다는 방이었지요. 연초 아가씨 이제 일이 해결된 것 같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아버님의 핏줄을 찾는 방이 붙었소. 그리고 서자 당신의 오라버니는 아버지를 독살한 죄로 교수형되었소. 그 말에 연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포도청까지 동행하겠소. 나와 함께 가시오. 연초는 믿겨지지 않았지만 태복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포도청으로 들어갔지요. 당신이 좌찬성 내감의 여식박연초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소. 서자로 인해 독살되었다오. 이미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어명으로 재수사되었소. 그리고 모든 증거로 인해 서자는 처결되었소. 그리고 연루된 조정대신들도 10여 명이나 사탈관직되어 유배를 떠났소. 정말입니까?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이 정말 밝혀진 것이요. 그렇소. 그동안 서자를 피해 도망다녔다 들었소.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연초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태복은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었지요. 태복은 연초를 부축하여 연초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연초는 곧바로 어머님을 찾았지요. 어머니 어디 계셔요? 사랑채에도 안채에도 어머님은 없었습니다. 당황한 연초는 하인들 숙소까지 모두 찾아보았지요. 그러자 어머니는 여종들 숙소에 병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런데 몸은 많이 안 좋으셔요? 연초를 본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얘야 살아있었구나. 그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연초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모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 사이 태복은 달려가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먹지 못하고 마음고생을 하니 몸이 많이 쇠약해진 탓이오. 당분간 탕약을 드시면 입맛도 살아날 것이오. 고맙습니다, 의원. 의원이 돌아가고 연초는 태복을 어머니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분 덕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정말 고맙소. 우리 연초를 살려주셔서. 아닙니다. 아가씨께서 복이 있으시니 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연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간호하며 다시 아씨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3개월이 훌쩍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부름을 받고 태복이 달려왔지요. 그 사이 연초 어머님의 건강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 연초 덕분이요. 건강을 찾으셔서 경아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 찾으셨는지요? 어머니는 태복의 눈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올해 나이가 몇이요? 올해 33입니다. 그런데 노총각이 되도록 어째 혼인을 하지 않았소? 아직 제 짝을 찾지 못한 탓이겠지요. 내 눈엔 가까운 곳에 짝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못 보는 것 같소? 그 말에 태복은 연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명문가문의 아씨가 되어 있었지요. 감히 엄두조차 낼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태복은 그런 연초를 보며 바짝 기가 죽었지요. 용기 있고 정의로운 분께서 어째 오늘은 용기가 없어.
우리 사이 어머님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우리의 혼인을 승낙하셨고요. 그 말에 태복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철 같은 사내 태복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아니 사내 중에 사내라 해서 그런 줄만 알았더니 이제 보니 울보로구나. 고맙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태복은 어머님이 반대할까봐 그동안 무척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선뜻 찾아뵙고 말씀드리지도 못했었지요. 헌데 먼저 불러서 승낙해 주시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요. 태복님께서 밤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그 말에 태복은 깜짝 놀라 연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지금까지 모른 채 했어?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려 했지요. 헌데 우리의 혼인을 승낙받기 위해 어머님께는 불가피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고맙네 사위. 자네 덕에 연초애비 억울함도 풀리고 우리도 살게 되었어. 그리고 자네의 그런 과묵함이 더욱더 믿을 수 있게 했지. 앞으로 내 딸 연초를 잘 부탁하네 사위. 그제서야 태복은 안도하면서 연초를 보고 미소 지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지요. 부부가 된 연초와 태복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맺어준 인연은 두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지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초 아버지를 죽게 한 그 배우의 음모는 결국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을 주는 이야기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근교 변두리 작은 초가에 연수라는 어린 소녀가 살았습니다. 연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지요. 얘 연수야, 너무 책만 보지 말고 이따 점심때 아버지 죽 좀 챙겨주고 탕약도 좀 다려주거라.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연수에게 아버지를 부탁하고 장터 국밥집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연수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있는 아버지 대신 국밥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갔지요. 콜록콜록. 연수 아버지는 몸이 허약한 데다 지병이 깊어져 기침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혼자서는 대소변도 해결할 수가 없었지요. 어린 연수는 병이 깊은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죽도 끓이고 탕약도 다렸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고 불평불만 같은 것은 전혀 없었지요. 그리고 본시 심성이 착하고 똑똑한 연수는 책 읽고 쓰기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저 돌담 옆에 핀노란 개나리꽃으로 시나 한 편 지어볼까? 어느 날 문득 돌담 아래 한 그루 개나리꽃을 보며 연수는 시를 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담 아래 봄바람 타고 핀노란 꽃 하나.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서 웃고 있네. 바람 불면 흔들려도 자빠지지 않는 저 꽃처럼 나도 울지 않고 노랗게 피어나리. 연수는 자신이 시를 지어놓고 흡족했는지 얼굴엔 미소가 넘쳤지요.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시집에 오늘 지은 시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시집에는 벌써 100여 개의 시가 적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이 무척 심해져 연수는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지요. 아버지 많이 아프셔요?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구나. 그런 말씀 마셔요, 아버지. 아버지 몸은 다시 좋아지실 거예요. 연수는 얼른 달려가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그때 마침 연수 어머니도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연수 어머니 잠시 나 좀 봅시다. 의원은 밖으로 나와 연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바깥 어른 병이 더 깊어졌구려. 이대로면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요. 의원의 말에 연수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방도가 없는 것이요. 방도라 해봐야 병을 치료할 수는 없고 늦추는 방법뿐이요. 그럼 병을 늦춰 주기라도 해주시오. 이 병은 흔치 않은 병이라 약재가 비싸다오. 돈이 많이 들 것이오. 돈이 많이 든다는 말에 연수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혼자 벌어 겨우 세 식구 입에 풀칠할 정도였지요. 연수 어머니는 남편의 병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일하면서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지요. 연순애 오늘 뭔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아? 어제 의원이 다녀갔는데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 하더이다. 저런 병세가 그리 심했단 말이야? 그 의원은 명이라 소문난 의원인데 명의도 별 수 없나 봐. 의원 말로는 병을 늦출 수는 있다 했는데 약재가 비싸다 하더이다. 아이고 저런, 그럼 돈이 문제겠구만. 주모는 안 됐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뭔가 생각난 듯 연수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지요. 궁에 내가 아는 상공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새로 어린 궁녀 한 명을 뽑는다고 하더라고. 연수는 똑똑하니 아마 내가 말만 잘하면 뽑힐 수도 있을 것이야. 그럼 돈도 나오니 보탬이 되지 않겠어? 주모 말에 연수 어머니는 귀가 번쩍였지요. 아니 정말 우리 연수가 뽑힐 수 있겠소?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상공은 나와 각별하니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부탁 좀 해주시오. 연수애비가 저렇게 떠나면 너무 불쌍하오. 알았어. 그럼 내 지금 당장 찾아가서 부탁해 볼게. 주모는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수 어머니는 연수가 궁녀로 뽑히기를 간절히 빌었지요.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했던가요? 궁에 다녀온 주모가 말했습니다. 휴, 다행히 늦지는 않았더라고. 후보가 벌써 20명이나 되는데 아직 선발전이더라고. 해서 내가 간곡히 부탁하니 내일 중으로 데려오라 했구만. 주모 말에 연수 어머니는 안도가 되었습니다. 고맙수. 내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이오. 은혜는 무슨, 서로 힘들 때 돕고 사는 거지. 그나저나 내일 아침 일찍 연수나 데려와. 내가 궁으로 데려갈 테니. 그리하여 어린 연수는 주모 덕에 궁녀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연수가 궁녀로 들어간 지 수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후원에는 여름이면 해마다 주홍빛 능소화가 담장을 타고 흐드러지게 피고 있었지요. 연수는 시간 날 때마다 그 꽃 그늘에서 조용히 시를 짓거나 사색에 잠기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부친의 약값을 위해 궁으로 들어온 연수는 허드렛 일을 하는 하궁녀로 일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수가 단풍잎에 쓴 정갈한 필체가 홍상궁의 눈에 띄었습니다. 얘야, 이 시는 어디서 훔쳐보고 적은 게냐? 글씨는 소첩이 직접 짓고 쓴 것이옵니다. 아니 이런 맑고 고운 문장을 내가 지었단 말이냐? 글솜씨를 홍상궁에게 인정받은 연수는 내명부로 옮겨 서고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르면서 책을 정리하고 시와 글을 베끼는 일도 하게 되었지요. 본시 책 읽기를 좋아하던 연수에게 서고에서의 일은 금상첨화였습니다. 이곳은 내게 너무 안성맞춤이야. 이런 좋은 기회가 내게 다오다니. 연수는 서고일이 끝나고 시간이 나면 어김없이 궁궐 담장에 핀 능소와 그늘에서 시를 지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세자 이연이 후원을 거닐다 우연히 능소와 그늘 밑에서 시를 짓는 연수를 보았습니다. 꽃잎은 바람에 흩날리고 그 밑에서 시를 짓는 작은 체구의 소녀를 세자는 처음으로 보았지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시는 누가 쓴 것이냐? 갑작스런 세자의 등장에 연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저 멀리서 홍상궁에 달려왔지요.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궁녀 연수가 지은 시옵니다. 정말이냐? 궁녀가 지었다 하기엔 필체가 너무 단정하다. 그리고 식기는 간절함과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소첩은 연수라 하옵니다. 세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움이 꽃피니 이 마음 불거져라는 글이 능소화를 말하는 것 같구나. 내가 쓴 글이 내 가슴에 와닿는도다. 앞으로도 가끔 시를 써 내게 보이거라. 알겠사옵니다, 세자저하.
그 일이 있고 연수는 틈틈이 쓴 시를 홍상궁을 통해 세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세자는 연수의 시가 무척 마음에 들었지요. 그동안 봐왔던 시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소녀의 감성과 섬세함이 만들어내는 식기는 감동이었지요. 세자는 연수가 능소와 그늘 아래에서 시를 지을 때면 그녀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고 있었지요. 한편 세자는 홍상궁이 연수의 시를 가져올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는 간혹 연수의 시에 짧은 평을 써주기도 하고 화답으로 시를 써서 보내주기도 했지요. 가녀린 줄기 위에 피어나는 붉은 꽃처럼 참으로 맑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너. 연수는 세자의 글을 받아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밤이면 등불을 켜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세자저하의 은혜라 여겼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떨림으로 번져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그런 떨림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이란 게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자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수는 능소와 꽃잎을 모아 비단지에 싸고 종이 부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 한 수를 적었지요. 하늘이 나를 풀립 삼아 그대 발치에 두었으니 바람 한 줄기에도 떨리는 이 마음 어이 감추리까. 그리고 연수는 시를 적은 그 부채를 세자저하가 드나드는 서고 안에 조심스럽게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적은 시를 차마 홍상궁에게 부탁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다음 날 내관 창수가 연수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그 부채를 보고 곧장 웃으셨습니다. 저하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지요. 내관 창수의 말에 연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니 안심이 되었지요. 만에 하나 그 시를 보고 불경하다 생각하면 어찌 하나 연수는 밤새 걱정했었습니다. 헌데 다행히도 세자저하는 연수의 마음이 담긴 시를 보고 무척 좋아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내관 창수가 연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오늘 밤 후원으로 오시라 하셨소. 정말입니까? 저하께서 저를 찾으셨어요. 그렇소. 저하께서는 은밀히 전하라 특별히 제게 부탁하시었소. 그 말에 연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속마음을 적은 시를 본 세자저하가 처음으로 연수를 후원으로 부른 것이었지요. 그날 밤 연수는 조심스럽게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연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후원으로 갔고 세자는 말없이 부채를 펼쳤지요. 꽃잎은 바람에 흩날리고 달빛은 두 사람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부채에 적어보내준 시는 내가 본 시 가운데 가장 고운 시이니라. 부채를 펼칠 때마다 그대 마음이 바람처럼 내 가슴에 와닿는 듯 하도다. 그 말에 연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세자저하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소첩은 그저. 아니다. 내 마음이 내 시에 움직였으니 그 마음이 귀한 게 아니겠느냐. 그날 밤 연수는 세자저하와 단둘이 밤하늘의 별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요. 내가 만든 부채에 내가 쓴 시는 참으로 특별했다. 앞으로도 내가 만들어주는 부채는 내 영혼이 간직하련다.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 연수가 쓴 시를 부채로 만들어 달라고 들렸지요. 미천한 솜씨를 과찬해 주시니 이 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하께서 좋아하시니 소첩 앞으로도 만들어 저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세자와 헤어져 숙소로 돌아온 연수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터질 듯 쿵쿵대고 있었지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세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세자를 연모하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연수는 세자에게 드릴 또 하나의 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소와 꽃잎을 다시 모아 연분홍 비단에 곱게 붙이고 부채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위에 시 한 수를 정성껏 적었습니다. 꽃잎이 젖어 피는 날 그대 이름 적어보오. 내 마음도 젖어 피어나니 부디 바람도 비켜가주오. 그 시를 적은 부채를 연수는 창수 내관에게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세자는 그 부채를 받아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그날 밤 연수를 다시 후원으로 불렀지요. 그날 밤 연수는 다시 후원에서 세자를 만났습니다.
세자는 이미 와 있었고 그의 손엔 연수의 부채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부채를 조심스레 펼쳐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꽃잎이 젖어 피는 날이라 그 대신은 내 마음을 적시노라. 내 가슴 속엔 이미 내가 피었느니라 연수야. 그 말에 연수는 떨리는 입술을 다물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세자도 자신을 마음에 두었다니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감당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자가 연수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잊을 수 없도다. 능소와 그늘에서 널 처음 본 그날부터 내 눈길은 늘 그대를 찾았노라. 소첩이 감히 그리운 마음 하나 품었을 뿐인데 저하께서도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감복하나이다. 연수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 눈물은 세자의 손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그 순간만큼은 신분도 왕실의 법도도 모두 잊은 듯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개인과 한 사람으로 두 마음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두 손을 맞잡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헌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던가요? 두 사람의 만남은 어느새 중궁전 민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중전 민씨에게 엄상궁이 찾아와 말했지요. 중전마마, 세자저하께서 궁녀와 후원에서 자주 만나고 계십니다. 그 궁녀의 이름은 무엇이냐? 연수라 하옵니다. 본디 하궁녀였으나 글재주가 있어 서고이를 보고 있다 합니다. 그 말에 중전의 눈매가 가늘게 접히고 입꼬리는 싸늘히 휘었습니다. 감히 들꽃이 궁궐의 해를 가리려 하는구나. 그 아이를 당장 장이처소로 보내라. 그리 전달하겠사옵니다. 중전마마. 중궁전에서는 엄상궁을 통해 세자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중전은 자신의 뱃속으로 낳지 않은 세자가 임금이 되는 게 무척 싫었지요. 잠시 후 연수는 책을 정리하다 홍상궁의 부름을 받고 그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홍상궁은 말없이 연수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연수야, 오늘부터 내 자리는 장이처소다. 그곳에 가면 말도 줄이고 아무도 믿어서는 아니 된다. 아니 갑자기 왜 저를 장이처소로 보내시는지요? 중전마마의 명이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중전께서 직접 명하시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러니 앞으로 내 앞날을 위해서라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야. 연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오늘 같은 날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지요. 감히 나라의 지존이 되실 분을 하찮은 궁녀 따위가 마음에 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연수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챙겨 장이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궁 안에서도 가장 외진 곳으로 죄 지은 궁녀들이 묵는 곳이었지요. 연수는 말없이 처소로 들어가 얼굴을 무릎에 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세자에게 보낼 시도 더는 적을 수가 없었지요. 그녀는 후원에서 세자와 단둘이 나누던 이야기들이 귓가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따뜻했던 손의 온기가 지금도 느껴졌지요. 그녀는 두 눈이 촉촉히 젖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시를 읊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수는 세자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지요. 세자 또한 궁녀들을 통해 연수의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중궁전에서 두 눈 크게 뜨고 감시하는 통에 자칫하면 그녀를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었지요. 세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침전에서 연수의 부채만 들여다 볼 뿐이었습니다. 연수는 장이처소에서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자저하와 단절된 후 매일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요. 연수는 홀로 외로이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쌀뜨물로 종이를 닦아 말린 뒤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시를 적곤 했지요. 비록 세자저하에게 전달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마음속 표현을 글로 적곤 했습니다. 말은 닫혀도 마음은 열려 그대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눈물로 젖네. 한편 세자는 부채를 들여다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연수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던 차였지요.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금도 그녀는 나를 그리워하는 시를 짓고 있을까? 홍상궁에게 직접 물을 수도 없고 중전을 거스를 수도 없던 그는 내관 창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창수야, 장이처소에 있는 연수의 안부를 알아와다오.
내가 직접 갈 수 없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도다. 예, 저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다녀오겠습니다. 내관 창수는 주변을 살피며 장이처소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고 있는 연수와 마주쳤지요. 손을 이리 내주시오. 연수가 손을 내밀자 내관 창수는 작은 쪽지를 연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연수는 누가 볼세라 쪽지를 받아 얼른 품에 넣었지요. 내관이 돌아가고 연수는 한쪽 모퉁이로 가서 품속에서 쪽지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쪽지는 세자저하의 서신이었지요. 오늘 밤 장이처소 옆 능소와 나무 아래서 자정 넘어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수는 쪽지를 보고 가슴이 무척 설레었지요. 연수는 그날 밤 자정이 되기를 기다려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못 본 사이 세자의 얼굴은 무척 야위어 있었지요. 미안하다 연수야, 널 지키지 못한 나를 원망하거라. 소첩은 저하를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저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알려질까 두려워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세자는 조심스럽게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수야, 내가 언젠가 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 그땐 반드시 너를 내 곁에 두리라. 세자의 말에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하, 소첩이 저하에게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더 큰 길로 나아가소서. 그리 쉽게 널 잊을 수 있었다면 애초에 널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너를 사랑해버린 내 가슴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느니라. 세자는 연수를 가슴에 안았고 달빛은 그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요. 서로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신분의 벽이 두 사람 앞을 철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두 사람의 만남을 숨어서 지켜보는 검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지요. 그는 두 사람을 지켜보고 발걸음을 돌려 어디론가 사라져갔습니다. 한편 세자는 아픈 아버지 임금을 대신해 조정해서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지요. 그로 인해 세자의 정책은 점차 민심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개혁과 과감한 상소 처리 그리고 사원부의 권한 정비까지. 젊은 세자의 개혁의 야심은 궁 안의 낡은 권세가들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있었지요. 그러자 기득권을 침해받게 된 대신들이 중전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전마마, 세자저하의 뜻이 너무 강하옵니다. 마마께서는 어찌하시렵니까?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하지 않겠소? 그렇사옵니다, 마마. 세자저하가 지금 어느 궁녀에게 홀려있다 하옵니다. 허니 그 아이를 이용해 세자를 폐위하면 될 듯 하옵니다, 마마. 대신들은 어떻게든 세자의 개혁 정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자의 약점이 되어버린 연수를 활용해 세자를 폐위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그들은 연수를 통해 세자를 폐위할 묘책을 세웠습니다. 이제 연수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다음 날 밤 새벽 안개가 자욱히 깔린 궁 안엔 병사 몇 명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정 대신 좌의정의 명으로 연수를 체포하러 나섰지요. 그녀의 죄명은 영모죄였습니다. 허위 고변서를 만들어 그녀를 잡아다 영모죄로 고신하려는 것이었지요. 불로 지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참을 수 없는 고신을 통해 그녀의 입에서 세자의 이름이 나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자를 영모로 몰아 폐위시킬 계획이었지요. 헌데 그들의 계획을 내관 창수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내관 창수는 서둘러 금군보다 한 발 앞서 연수에게 달려갔지요. 연수야, 지금 당장 궁 밖으로 나가야 한다. 내금이 병사들이 널 잡으러 오고 있어. 아니 어찌 된 일입니까?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창수는 시간이 없다 보니 그녀의 손을 잡고 담장 뒷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쪽도 이미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내관 창수는 마루 밑에 몸을 숨기고 순간적으로 빠른 판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연수가 만에 하나 병사들에게 잡히면 세자까지 위험에 빠질게 뻔했지요. 내관 창수는 어떻게든 연수를 밖으로 탈출시켜야만 세자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연수야, 내 말 잘 듣거라. 내가 저들을 유인할 테니 반드시 궁을 빠져나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들에게 잡혀서는 안 되느니라.
아니 어쩌려고 그래요. 창수는 연수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훗날 내가 없더라도 세자저하를 잘 부탁하마.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그대로 병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가녀린 책으로 어찌해 보려는 것이 아닌 병사를 유인해 연수가 빠져나갈 길을 터주려 하였지요. 아니 이 내관이 미쳤나? 내관 창수는 병사들과 싸우다 옆구리를 창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마루 밑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연수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결국 그녀는 궁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창수는 창에 찔려 쓰러졌고 그는 연수 쪽을 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숨을 거두었지요. 연수는 너무 무서워 숨도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뒷문을 지키던 병사 한 명은 내관 창수의 시신을 어디론가 데려갔지요. 창수의 죽음을 목격한 연수는 너무 놀라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몸을 숨긴 채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지요. 연수는 온몸을 벌벌 떨면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떻게 알았는지 세자가 그녀를 찾아왔지요. 무사했구나, 연수야.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지요. 저하, 창수가 저를 위해 목숨을. 세자는 말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삼켜야 할 때임을 알았기에 그의 품은 더욱 단단했지요.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전까지는 너를 밝은 곳에 세울 수가 없구나. 허나 맹세하노니 그날이 오면 반드시 너를 내 곁에 세우리라. 그 말에 연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 속에서 따스함을 느꼈지요. 두 사람의 창수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자는 연수를 곧장 남장으로 변장을 시켰지요. 그리고 암행을 이유로 연수를 궁 밖으로 직접 데리고 나갔습니다. 궁에서 멀리 떨어지자 세자는 연수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내 반드시 창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리라. 창수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 그 뒤에 중궁정과 좌상이 있음을 알고 있다. 내가 임금이 되는 그날까지 그들을 피해 잘 숨어 있길 바라노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찾을 것이니 부디 몸 건강히 잘 있어주길 바란다. 연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소첩은 바람 같은 들꽃이 되어 저와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세자는 품속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 꺼내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널 위해 내 손으로 직접 쓴 시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증표이니 힘겨울 때마다 펼쳐보아라. 부디 강건하소서 저와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연수는 세자가 준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어두운 골목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도 떼지 못하고 다시 세자를 돌아보았지요. 서로 사랑했지만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연수는 떠나고 세자는 다시 궁으로 돌아갔지요. 연수가 떠난 후 세자는 단 하루도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적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지요. 그는 더욱더 강인함과 담대함으로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충신들을 모아 자신의 세력을 키워갔지요. 연수가 사라지자 정적들의 계획은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을 풀어 연수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어느덧 두 해가 흘렀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임금이 마침내 승하를 했지요. 그로 인해 젊은 세자 이연은 급하게 임금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정적을 견제할 수가 있었지요. 한편 연수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초연이라는 새 이름으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쫓는 병사들 때문에 집에는 들릴 수도 없었지요. 그녀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아픈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초연 선생님, 이 글귀는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은 흐르는 강물도 바위를 만나면 굽이진다는 말이란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니 큰 장애물 앞에서는 유연하게 살아갈 것을 내포하는 의미야.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소나기는 피해가라 했는데 그 말과 같은 뜻이구나. 그녀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홀로 사는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세자가 준 두루마리를 꺼내어 펼쳐보곤 했지요. 한편 새 임금이 된 이연은 왕권을 바로 세우고 궁의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모함과 모략이 판치던 조정에서 그는 거짓을 끝까지 밝혀 단호한 처벌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대신들의 비리를 하나둘 밝혀내 깨끗이 못한 자는 강력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좌상과 그의 세력은 뿌리가 뽑히고 말았지요. 중궁전도 대신들과 야합한 증거가 드러나 누구의 방문도 금지된 채 연금된 상태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렇게 궁궐내의 위협을 모두 제거한 임금 이연은 조용히 내시부를 불렀습니다. 궁녀로 있던 연수를 비밀리에 찾아오거라. 그녀는 억울한 모함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궁을 떠나야만 했느니라. 알겠사옵니다, 주상전하. 내관은 어명을 받들어 연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쪽 바닷가 마을에 글 솜씨 좋은 여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요. 주상전하께서 그녀는 글 솜씨가 천하일품이라 하셨다. 그렇다면 내관은 동쪽 바닷가 마을로 말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초가마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여인을 발견했지요. 혹시 궁녀 연순왕자가 아니오? 그 말에 연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이름을 감추고 초연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었지요. 사람 잘못 봤소. 내 이름은 초연이요.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지금은 세자저하께서 임금이 되셨습니다. 낭자를 만나거든 이것을 보이라 하셨지요. 내관은 품속에서 부채를 꺼내 초연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초연은 부채를 펼쳐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그 부채는 자신이 능소와 꽃잎을 말려 비단에 붙이고 시를 적어 세자에게 준 부채였습니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주상전하께서 이것을 보이면 믿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내관을 믿게 된 초연은 내과에게 말했지요. 맞소, 내가 연수요. 병사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소. 그런데 전하의 건강은 어떠하시오? 건강하십니다. 그동안 정적을 물리치고 조정을 바로잡느라 한시도 쉴 틈이 없었지요. 이제 궁하는 안전하다 하시며 저를 보내 모셔오라 했습니다. 초연으로 살아온 연수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년 동안 숨어 사느라 가슴을 졸이며 세자를 그리워했었지요. 헌데 이제 임금이 된 세자가 자신을 찾으니 그녀는 감복에 겨웠습니다. 그 사이 내관은 사람을 보내 가마를 대령했지요. 언니, 어디 가요? 임금께서는 언니를 왜 오라시는 거예요? 초연은 정든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응, 나는 원래 궁녀였어.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정말요? 언니가 정말 궁녀였어요? 그래서 글솜씨가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초연은 아이를 한참 동안이나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가마에 올라탔지요. 연수를 태운 수레가 궁 안으로 들어선 날 경복궁의 능소와는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연수를 반기는 듯 했지요. 그녀가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 이연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거라 연수야. 그동안 무탈했느냐. 연수는 가마에서 내려 떨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첩은 그저 바람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미안하다 연수야. 이제 너는 떠돌지 않아도 된다. 임금은 연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수도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연수가 궁으로 돌아오고 몇 달 후 그녀는 능빈이라는 칭호를 받고 중전이 되었습니다. 능빈이라 참으로 예쁜 이름입니다. 연수와 능소와 꽃 아래서 만났다 하여 임금은 연수를 능빈이라 이름 지었지요.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성대한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드디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아버지 어머니도 참석해 연수의 혼례를 축하해 주었지요. 여보 안 죽고 살아있으니 이런 날도 다 보는구려. 연수 아버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상께서 당신을 꼭 살려내라 어명을 내렸다 하더이다. 그러니 당신은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자 복받은 사람이요. 연수가 떠나고 세자는 사람을 보내 연수 아버지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아버지도 건강을 찾을 수가 있었지요. 아이고 우리 연수가 이 나라 중전이 되다니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있을까? 이게 다 주모 덕분이요. 참으로 고맙소 주모.
연수 어머니는 주모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 우리 언니가 중전마마였다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언니한테 투정도 부렸는데 이를 어쩌지? 중전이 된 연수는 임금을 내조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모든 이의 모범이 되었지요. 연수 부모님은 양반이 되어 임금이 하사한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평생을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연수 어머니는 주모에게도 많은 재물을 주어 그녀도 이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았지요. 그리고 동해안 바닷가 아이는 중궁전의 궁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아이의 가족도 걱정 없이 살게 되었지요. 진실한 자만이 진실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수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시심은 결국 세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으로 이어졌지요. 진심은 결국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말처럼 세상의 벽도 결국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악인은 그 악함으로 망하고 의인은 그 정직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선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